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사후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후정이란 45세의 정년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밀려나서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일이 정말 많은데요. 국세청 통계 연보를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17년 기준 40세 이상 창업이 주로 몰리는 곳은 서비스업, 소매업 이런 것이 있는데 50대와 60대의 창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결국 직장 경력과 관계없이 회사를 떠나면 생계형 창업에 나서게 되고 딱히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은 사람들 대부분이 프랜차이즈의 힘을 믿고 편의점, 치킨집, 카페 등을 창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런 세태를 반영한 사건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가맹사업본부 대표이사 K씨의 설명을 들은 뒤에 3,500여만 원을 내고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손해만 보고 안타깝게 폐점했는데요. 대표이사 K씨는 가맹사업 체결 당시 A씨에게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확약서도 작성해줬다고 합니다. A씨는 전 재산을 털어서 대표이사 K씨의 말을 믿고 점포를 오픈했는데 월 300만 원의 순이익은커녕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가게를 지키고 있다 보니 앞으로 쌓이게 될 손해가 불보듯 뻔하였기에 하루라도 빨리 손해가 나는 장사를 그만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A씨는 지난해 5월 프랜차이즈 계약상 의무 불행 등을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사업 본부 B사와 대표이사 K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표이사 K씨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지속적으로 월 순수익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서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고 그렇게 했지만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한편 대표이사 K씨는 또 유행 아이템이 매출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아이템의 변화를 주어 매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을 했고 B사 홈페이지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데 가맹계약 당시 주력 상품이던 대왕 카스테라의 매출액이 떨어져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한 달여간 응하지 않아 이것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을 살펴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제1호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와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1항 1호는 허위 과장의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을 과장해서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 본부가 최저 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가맹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대표이사 K씨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최저 수익으로 월 300만 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되고 이로 인하여 A씨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B사는 가맹사업법 제37조 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K씨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주장한 새로운 아이템 제공과 관련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대표이사 K씨 등이 A씨에게 유행하는 상품의 매출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상품의 변화를 주면서
매출을 유지시키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와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단시간 내에 상품의 변화를 주기로 한 것은 아니다. 그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A씨도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사업성을 검토했기에 단순히 B사의 최소 수익 보장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가맹점 개설 당시 대왕 카스테라 상품 판매에 대한 별 다른 장애가 없었지만 같은 해 3월 중순경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왕 카스테라가 유해하다 이런 취지의 방송을 한 후에 A씨 점포 매출액이 급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 손실액을 B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 이렇게 하여 양측이 얻은 손익 등을 참작하여 B사와 K씨의 책임을 70%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최소 월 3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말만 믿고 점포를 열었다가 가맹점주가 낭패를 봤다면 프랜차이즈 본부 측에서 손해를 배상한다는 판결인데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최저 수익을 보장하는 확약을 하는 것은 허위 과장 광고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창업 당시에 A씨도 스스로 사업성을 검토했기 때문에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 가맹사업 본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키포인트. 믿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라고 무턱대고 가맹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시하는 순이익 보장이라는 말도 막상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폐업을 할 때는 그간의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맹 계약을 하시고 나서도 본사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셨고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아이고 망했구나 하고 자책만 하지 마시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본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미리 손해배상 책임을 본사에 알리시는 방법을 통하여 본사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의 정보 교류처로 대표적인 네이버 카페 백두산을 들어보셨나요? 피해 금액이 1조 이상이었던 아이데스 홀딩스 사건, 1천억 원 이상이었던 성광월드, KFM 파트너스, TNS 홀딩스, 골든에셋, 이숨투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이데스 홀딩스 사건은 대표인 김모 씨가 FX 마진거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홍콩 현지에 설립한 땡땡 계좌에 자금을 출자하면 땡땡이 외환 딜러로부터 FX 마진거래에 필요한 증거금 중 일정 부분을 납입받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들이 출자한 투자금을 딜러에게 대여해줘서 FX 마진거래를 하도록 하고 딜러가 이 FX 마진거래에 따른 투자 손실로 자신이 납입했던 증거금 부분을 소진하게 되면 거래가 자동적으로 중단돼서 정산이 이루어지는 로스컷 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대여한 증거금의 부분은 딜러의 손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된다. 딜러들이 손실과 관계없이 거래량에 따라 발생되는 수수료를 취득해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FX 마진거래 수수료 수입 등으로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이 기망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2014년 8월 29일까지는 피해자들과 대여 기간은 1년, 이자는 월 2에서 4%,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매월 약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 그리고 투자금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 및 그에 관한 금융비용으로 지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서로 형식을 변경하고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외국환 거래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거의 투자금 지급이 되지 않았고요. FX 마진거래 사업에 사용한다면서 모집한 투자금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환한 수익과 원금의 자금원은 FX 마진거래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는 이상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정명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그리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최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추후 상습성이 인정돼서 특격범 사기, 그리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상습범으로 재기소돼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에 알려드릴 사례는 KFM 파트너스입니다. KFM 파트너스의 손모 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NTPI에 200억 원을 투자했는데 NTPI에서 고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북방 체보 웨딩 뷰티 사업에 투자를 했다.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만기에 원금과 함께 약정한 이자, 즉 수익을 주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관계자, 대표 임직원들은 결국 형사처벌이 됐는데요.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그리고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금을 담당했던 상무 장모 씨는 징역 5년, 대표 손모 씨는 징역 4년, 이모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일부 최하위 모집책들은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이 모집책들은 KFM 파트너스가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본인과 가족들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다며 억울했는데요. 원금 보장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단지 상품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 점,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들을 피력해서 5건 모두 무죄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사건은 성광월드입니다. 대표 최모 씨는 성광월드는 미국 텍사스주의 게임기 생산 및 렌탈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이 최 대표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103대의 게임기를 미국 텍사스주 게임 매장에 두고 수익을 얻어왔다. 이 103대의 게임기를 미국 텍사스주 게임 매장에서 수익을 얻어왔으나 사업 확장을 위해 2009년 7월경 기존 이 103대를 모두 외부에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으로 새로운 게임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시도하며 게임장 설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한정적으로만 모집해서 한정 대수만 판매한다. 2017년 1월까지 사업 확장으로 300여 군데 게임장에서 3만 5천여 대의 게임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직접 미국으로 데려가서 텍사스에 있는 게임장에서 기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죠. 성광홀드는 관리이사, 그리고 본부장, 부장, 과장, 대리, 주임 이렇게 다단계로 직급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요. 주임이 되기 위해서는 게임기를 구매한 지 1년이 경과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졌으며 서류 심사 면접을 보고 심사 교육 이수를 하고 필기 시험까지 보게 했습니다. 또 필기 시험에는 투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원금에 대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고요. 대표와 그 측근 외에는 합법적인 정상 업체로 오인될 정도였습니다. 기계 한 대를 1,100만 원에 사면 36개월 동안 매월 수익금 명목에 금원이 지급되었고요. 소개한 자한테는 소개 수수료가 지급되고 소개한 자가 현금을 받아 보관 중인 피해자들의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 중 게임기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돈은 수억 원에 불과했고요.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수익 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수익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투자 유치 시 투자금 1,100만 원당 투자 유치 수당을 판매원 조직에게 지급하는 금융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해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할 수분임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이사 최모 씨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그리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대표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첫째, 투자 대상, 투자 계약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원금을 보장하며 고수익을 지급하는 업체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보험설계사나 재무설계사 분들 중 유사수신행위인지 모르고 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본인이나 가족들이 투자했다가 금전적 피해는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수사에 임하기 전에 전문 형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위증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증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만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선서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6조에는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민사소송법 제319조에도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전에 재판장이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는 것은 모두 이러한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역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국회에 고발이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또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의 친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 또는 법정 대리인 등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의사나 변호사 등이 징과 관련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선서한 후에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역시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증언 거부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사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판사가 사전에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증언자와 피고인의 관계, 또 증언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비록 판사가 사전에 증언 거부권에 대해 설명했더라도 증인이 여전히 허위 증언을 했을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위 진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증죄의 핵심 요건은 허위 진술, 즉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증인은 자기가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에 대해 그냥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예 없는 일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남에게 들어서 아는 내용을
마치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처럼 말을 했다면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잘못된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증인은 객관적인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내용만 말하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또는 착각 때문에 잘못된 사실을 증언했다면 문제가 된 그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증언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혹시 증언을 할 때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또는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위증교사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진짜로 억울해서 부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설령 거짓말을 하더라도 판사는 증거를 통해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지 거짓말 자체를 문제 삼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피고인이 타인을 교사해서 위증을 하게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피고인은 거짓말을 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위증하도록 시켰다고 해서 이를 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위증교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증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나쁜 죄입니다. 재판은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한 친구의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증을 한다거나 또는 상당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증을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죠. 따라서 국가도 위증으로 인해 잘못된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증한 사람이 자기가 위증했던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하거나 또는 자수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은 위증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증인은 자기가 직접 간접으로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객관적인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어떤 일을 목격하게 되어서 검찰의 요청에 의해 증언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그에게 유리한 내용의 증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양측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증언 내용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한쪽에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로 증언을 하였다가 상대방 측으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당해 고통을 당하거나 또는 고의로 위증을 했다가 처벌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위증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박난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이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제가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원래 광고 디자인을 하던 회사였는데요. 최근에 캐릭터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 등을 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이 캐릭터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1950년대쯤에 인기를 끌던 외국의 올드 캐릭터들을 모방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전 올드 캐릭터의 향수를 떠오르게 하는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올드 캐릭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오래된 캐릭터를 좋아하는 고객들에게 이와 같은 캐릭터들은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타트업은 올드 캐릭터를 모방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던 중 저를 찾아와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간단해 보이지만 스타트업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사업을 런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이슈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첫째, 올드 캐릭터를 제작하는 회사가 아직도 이 올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즉, 이 회사의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이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이 존속한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고, 이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한테 이메일 등을 보내서 사용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즉, 이 회사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업을 런칭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와 같은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업을 홍보해서 투자를 받아내야 됩니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한 사람들한테 이 회사의 지분을 분배해 줘야 되는데요. 지분을 분배할 때는 적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런칭하기 위해서 과도한 지분을 분배하다 보면 회사의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고, 지분을 반대로 너무 안 주면 투자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을 알아야 하고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기업 경영 컨설팅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스타트업이 자신들의 독창적인 캐릭터를 완성하면 조속히 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등록 및 디자인권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업체에서 이 스타트업의 캐릭터를 모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가지 법률 검토 후 투자를 받아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타 업체들이 이 캐릭터를 모방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헛되게 되고 맙니다. 즉,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이 스타트업이 성공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 중에 단 하나라도 빠뜨린다면 이 사업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자금이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법률 이슈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해결을 하고 사업을 런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스타트업이 성공한 사례의 키포인트는 스타트업이 사업을 런칭하기 전 기존 업체들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해서 법률 이슈를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금과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사업 런칭을 우선 해놓고 법률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자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도시관리계획 중 하나인 용도지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의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토지행위 제한에 대해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정 토지에 어떠한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행위 제한은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지도상에 반영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가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토지 이용 규제 정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도 있고, 주소로 luris.molit.go.kr을 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직접 할 수 없어 컴퓨터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토지의 지번 입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도로명 주소로도 해당 토지의 규제 내용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특정 토지에 어떤 행위 제한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 그림은 독도입니다. 이곳의 행위 규제를 보면 국토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외 독도보전특별법이나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상 설정된 지역과 지구들이 있습니다. 독도는 너무 특이한 케이스이니까 일반 도시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인데요. 보면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면적 나와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도 표시가 됩니다. 거기에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해당하고 자연 녹지지역이며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 대륙 인류에 접해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확인 도면을 보시면 주거지역에 접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토지에 이런 행위 규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용도지역의 개념에 대해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용도지역 외에도 용도구역, 용도지구라는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용도지역이니까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국토계획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즉, 합리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미리 지정해둔 토지의 용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은 제36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용도지역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이름만으로도 그 의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고, 농림지역은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에 따라 농림업을 진흥시키는 지역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및 상수원, 문화재 보전에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도시지역은 다시 4가지 지역으로 구별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이 4가지 도시지역을 다시 세세하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별되고, 보통 15층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나뉘고, 공업지역은 전형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뉩니다.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별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앞서 보았던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그림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 그림 중에 붉은 글씨로 도시지역이라고 적힌 것이 보일 것입니다. 큰 분류상 도시지역에 속해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파란색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것을, 연두색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더 보이게 되는 것 같지요? 네, 오늘은 용도 지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알려드릴 정보가 좀 많이 있었지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첫째,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토지 이용 계획 정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자. 둘째,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번별로 단 한 가지의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용도 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 셋째,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